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035 아니에요? 035예요. 네, 035가 뭔 뜻이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모임, 맞아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되게 억울하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정한 사회가 뭔지 잘 모르고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나의 억울한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035라고 하는 이 코너를 만들면서도 저도 고민했어요. 대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모을거냐. 또 음악에 또 둘리씨 같은 분이면 그 참 그렇잖아요. 제가 어때서요? 아니 저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본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파충류 사회에서는 공정하면 안 돼요. 객관식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파충류는 힘들면 꼬리라 자르고 도망도 가고 기회가 있을 때는 기회 잘 잡고 그리고 재수 없으면 이 운석마저가 죽고 이런 게 파충류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파충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 불공정한 사회를 원하네요. 그렇죠. 그럼 공정한 사회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공정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누굴 찾아야 되게? 변호사. 변호사를 찾아요. 사람들이 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변호사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호사가 돈만 벌겠죠. 네, 더 억울해져요. 더 억울해져요.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준다 이렇게 돼요. 또 이 변호사들은요 꼭 지가 사건 수입하기 전까지는 지가 다 알아. 그리고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 그래놓고 사건 수임 딱 해가지고 그 억울한 게 풀리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다 판사 욕을 해요. 검사도 욕을 하고. 검사도 욕을 하고. 그거는 이제 형사인 경우에는 검사를 욕하고요. 민사인 경우에는 판사 욕을 해요. 판사가 말이야, 걔가 돈을 처먹거나 걔가 사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 마음이지 뭐 이러는 거야.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법원 이미 잘 보여줬잖아요. 주로 정치 권력하고 판결을 거래하는 게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판사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검사가 권력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검사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럼 판검사는 안 억울하겠네요. 판사가 억울하다고 나온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서기호 의원이 판사 재임용을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의원이 됐으니까 네. 어이 더 잘 된 거지. 판사는 억울해도 더 잘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035가 딱 이 알려지고 억울한 분 사연을 다 보내서 했는데, 놀랍게도 판사 출신인데 억울하다고 하신 분 사연이 날라왔어요. 이건 안타깝게도 어원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억울하게 해요. 그분은 사실 판사 검사 하다가 그만두면 뭐가 돼요?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관 예우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이분은 오해되는지. 그리고 그분 부장판사 출신 아니야? 맞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야. 부장판사면요 아주 높습니다. 소위 말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런데 변호사가 안 된 이런 희한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정열 판사님 이야기네요. 이정열 판사 이야기야. 네, 그러면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변호사입니다. 황심소 방송을 보다가 035가 만들어지면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풀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참 억울한 사연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이 다행히 변호사 등록을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변협이 거부를 해서 몇 년간 사무장으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음란행위 논란이 있었던 전 지검장이나 사법농단 논란이 된 보고서를 쓴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변협에서 공식적인 징계가 안 되고 사임했다고 해서 변호사 등록이 되었는데 왜 이정열 판사님만 등록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정열 판사님의 억울함을 좀 035에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렬 판사님은 2012년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교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인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세키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창원 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기호 판사를 대법원이 재임용해서 탈락시킨 후에 이어진 이정렬 판사의 정직 6개월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변협은 2014년 4월 법원 징계 처분 전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소송 내용 공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 행위가 아니다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2015년 5월 회원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서 절차상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고 지난 2017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전 판사는 다시 2017년 6월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사면 제안을 거절한 사연을 올렸어요. 법원 행정처가 징계 사면 대상자로 이 전 판사를 정해서 회신하겠다고 이 전 판사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회신 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전 판사는 징계 받았던 이유가 된 당시 내 행동에 대해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아직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면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대요. 이 전 판사는 페이스북에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 바뀐다고 사면받으면 안 그래도 적폐 세력이니 좌파니 이념 편향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모략을 사고 있는데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님께 누가 될 것 같다. 그건 정말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 얘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대한변협이 스스로 이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줘서 지난 5월 30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이 전 판사는 작년 6월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네요. 이 전 판사님은 그냥 변호사 등록만 되면 억울함이 다 풀어진 걸까요? 변협은 정말 재미있는 조직인 듯 합니다. 과거 제주도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전 지검장이나 사법농단 의혹이 인 보고서를 만들고 법관 사찰 파문을 일으킨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등록을 받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세키 짬뽕에 비유했다고 서면 경고를 받고 법원을 위해서 법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이라는 최고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지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답니다. 판사까지 했던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사무장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네, 제가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은 법원에서 판사로 있다가, 근데 이정렬 판사는 잘리지는 않았죠. 본인이 네. 사표를 냈죠. 네. 그런데 대학 교수로 있다가 잘린서 지금도 아직도 이 법적인 싸움을 하는 저가 이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고 또 대한민국 법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정렬 전 판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의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풀어주거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웃을 수밖에 없네요. 035에 사연을 보내세요, 박사님. 나는 사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의 대학, 특히 연세대학이 어떤 조직인가, 더 이상 대학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나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걸 확인받고 대학에서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의 앞잡이로서 이렇게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를 역사적으로 설정했다라는 측면에서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학이 얼마나 정치적인 노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면
그 나름대로 불쏘시개의 역할은 하는 거 아닌가? 좋은 일에 불쏘시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정열 판사는 어쩌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물론 아까 서기호 의원처럼 판사 잘리고 나서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또 반전이 되면 이거를 세옹지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정열 판사는 그래 내 가카스키 짬뽕 했다고 나를 이렇게 하면 나 그만두지 뭐 이래가지고 사표를 낸 것까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뭐 판사로 폼 잡고 지내는 것보다 그래 내가 변호사로 돼가지고 부장판사하면 딱 변호사하면 정관예우로 적어도 한 1년에 아무리 요즘에 못 끌어도 2,30억은 끌고 100억까지 가거든요. 4년 정도 하면 적어도 뭐 아무리 못 끌어도 1,200억은 할 수 있거든요. 와, 몇백억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분의 억울함이 확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참 그분이 사표 낸다고 그럴 때 그래 진작 사표 내시지 그랬는데 변협에서 변호사 그걸 안 준다 그래서 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줬죠? 명목상으로는 변호사법상 근데 그거는 명목상이라고 그러니까 언급하기도 웃기잖아. 저 명목상으로 이 대학교 정교수를 자르는데 겸직금지 위반이래. 대학 교수는요 이 겸직을 하는 게 대학 교수의 정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윤리 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법대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김 교수님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법대 교수가 지금은 아마 정년퇴임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 내가 그래도 이 연세대학교 부총장에 준하는 위치로서 윤리 담당관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어요. 대학 교수의 윤리 규정에 보면 대학 교수의 윤리는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준한다. 그 조항이 있대요.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는 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법대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러면 대학 교수와 그 공무원은 역할이 동일한 거네요? 그럼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게 대학 교수가 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법대 교수가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총장의 앞잡이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지가 부총장인데 이런 거 하면 참 이 대학 진짜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변협에서 낸 조항론하는 거는 명목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조항이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 재직 중에 뭐 징계를 받았으니까 2년 동안은 등록 안 해줄 수 있다. 이 말은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줘도 그건 맞는데요. 그럼 작년에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작년에 해줬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소송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소체화를 하면서 등록을 해줬다는 건데 이건 3년째 해준 거거든요. 등록을 해주고 소체화를 하게 한 건가요? 변협이 그러면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얘가 괘씸하니까 변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주도 전 지검장 같은 분은 아주 그 파렴치한 일을 그 여고생한테 하고도 이렇게 등록이 다 그 바바리맨 그 사건 말이죠. 네,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분은 뭐 혹시 징계를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나? 그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징계 받기 전에 사표를 내버리면 징계는 안 받고 등록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협도 뭐 이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변호사 등록을 시키냐 안 시키냐라는 그걸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사로 있다가 본인이 변호사로 당연히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변협에서 안 받아주면 변호사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개업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네요. 왜 그 개업을 못해요? 그 법이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 강제로 가입돼 있다 보니까 아니 변호사협회라는 게 일종의 노동조합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협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협회, 노동조합. 그런데 이게 보통 노동조합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폐쇄형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회사 직원이긴 하지만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폐쇄형의 노동조합은 상당히 이 구닥다리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또는 그 직장이나 그 직업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조합이거든. 마치 중세 길드 협회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변호사 협회는 거의 중세 길드 시스템으로 상당히 특권적인 계급적인 그런 노동조합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1950년대 만들어진 변호사법에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자기들을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변호사 협회라는 걸 했군요. 네. 야, 참 놀랍네요. 일본 같으면 네. 복수의 협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노동조합도 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니까. 미국도 주마다 또 협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협회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네. 대한민국의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법을 내세워서 본인들이 특권 계급으로 만들고 그것이 권력이라는 정치 권력하고 유착이 된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호사 협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변호사 중에는 심지어 변협 직원들한테도 네. 쩔쩔매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머. 왜요? 잘못 뽑으면 나중에 혹시 징계 받을 때 변협 직원이 네. 그 권력에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협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검찰이나 법원에 거의 맞된 비공식적인 권력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것을 그래서 저 아는 분이 변협 회장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나는 아니 혈압을 만나면요 눈빛이 달라요. 자기 명함 끊임없이 나눠주고요. 그래서 변호사인데 저분은 과도하게 진짜 이 사회관계에 치중을 하시는구나. 항상 진짜 오면 어떤 모임이 오면 그러니까 그 모임이 뭐 그냥 아무 모임은 아니긴 하지만은 꼭 한마디 하시려고 그러고 저분은 꼭 하는 행동은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의 행동인데 왜 저러실까? 오, 그 변협회장을 하시면요. 네. 꼭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세요. 아 그래요? 역시. 아 그분이 또 그럼 국회의원 하시겠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그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했을 때가 MB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난리 나죠. 지금 국회의원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인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또 그래서 아마 사표 내게 만들었을 테고 그거는 대법원이 또 알아서 기었을 테고 그래서 징계주고 또 법원장 내는 대로 또 징계주고 그래서 아마 이정민 판사 그때 무슨 이웃 주민과의 주차 분쟁이 있어가지고 벌금을 내 그것 때문에 그 사표 쓰게 된 거죠. 예. 하필 거기서 터지신 거.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박근혜 씨 아니 저분이 지금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한민국에서 저분이 여성으로서 겪은 게 뭐가 있냐 저분이 진짜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하냐 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참 그분을 꼭두각시라고 내가 정확하게 봐서 이분이 꼭두각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내가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다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 정 교수 난 태녀가 있는 교수인데 그걸 어떻게 죽이겠냐 저는 그거 하나 믿었어요. 근데 연대 총장 정가병 총장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 총장 마지막 날에 딱 나를 해임을 한다는 사인해가지고 보낼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웃기게 겸직금지 위반. 게다가 그 준한다 이런 표현이 네.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아 그럼요. 모든 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도 그게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네. 준한다라고 해놓은 그 교정을 가지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임을 한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나라 사법부는 1심이든 2심이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 않고 연대를 고용주의 판단이 옳다 이거 끝이에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정권에 벗어나셨으니까 뭐 거기서 하는 거는 다 그 말은 뭐예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 정권에 앞잡이를 한다는 거를 스스로 보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그거는 이정렬 판사 이 사건은 사법부도 아닌 변협이 그냥 직능단체잖아요. 이건 직능단체는 소위 말해서 이익단체고 그냥 노조에 불과하거든요. 노조에도 해당이 노조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걸 그냥 이익단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이익단체가 마치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정의고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받아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그 권력한테 찍힌 애를 우리 회원으로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이거는 이익단체가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그것도 공권력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아주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변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이 된 이정렬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억울함을. 네가 이제 뭐 그래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4년 판사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먹고 살아야 돼서 참 안 됐다. 교수하다가 잘렸어. 나는 그래도 괜찮죠, 그죠? 나는 부당한 거죠. 쪽팔리긴 당한 건 당한 건데, 그죠? 그렇지만 이정렬 판사는 진짜 열받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도 취하하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판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할 줄 아는 거는 소송하는 것밖에 없으니 지 문제 풀려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도 막 이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막 이럴 때 진짜 이 같은 판사를 했던 다른 판사들 판사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권력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 그분들은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판사의 양심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양심이거든. 양성태 전 대법원장 권력하고 재판을 흥정하는 거는 그거는 모든 판사들이 거의 마치 관례처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젊은 판사들은 또 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일단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그렇죠. 승진을 해야 돼요. 판사도 그렇구나. 판사도 그렇구나가 아니라 판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그게 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판사는 근무지에 따라서 생활이 완전히 개판되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렇죠. 뭐가 안 좋아요? 네. 아니 지금 본인 마트에서 멀어지고 백화점 없고 뭐 이런 차이 말고도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역시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했네요. 본인이 일단 어느 동네에서 판사 생활을 하느냐. 처음에 경판은 서울 지역. 네. 여기서 판사 생활을 하는 것과 향판인데 고향이면 차라리 괜찮아. 아무 연고가 없는 데로 갔다. 네. 이거 완전 낙동강 어리아리예요. 그럼 앞으로 앞길이 그러니까 막히는 느낌이 그렇죠. 고향이면 정 안 되면 거기서 그냥 본인이 부장판사까지 거기서 하면 그래도 이미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본인이 정말 정관이에요. 이걸로 진짜 몇 년 사이에 100억, 200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있다 보면 법원 행정처 딱 들어가고 거기에 심의관인가 심의관 되면 기획판사가 또 쭉 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그걸 딱 했을 때 법원 행정처에 판사가 되고 심의관이 딱 됐을 때 우리 모두가 제가 대법관 후보가 됐구만. 왜냐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원장이든 뭐 그렇게 나가게 되면 대법관 후보 1순위가 되거든요. 이미 소위 말해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실을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판사로 임명되고 그래서 경판으로 있다가 잠시 향판으로 갔다가 다시 경판으로 있으면서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장으로 갔다가 대법관 아니면 헌재재판관 그러면 가문의 영광 이게 이제 기본 엘리트 코스의 완성이거든요. 그 코스를 가고 있는데 이정열 판사 때문에 그걸 막힐 수 없어요. 없죠. 네. 그럴 땐 이정열 판사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끌끌어온 거는 항상 그분의 뜻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처리를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 나라 사는 사람으로서 두렵겠어요. 정치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넣어봐요. 그러면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겠어요? 안 하죠. 박근혜, MB 같은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으면 공무원이든 일반 사람이든 그거는 독재 권력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심하게 눈치를 봐야 돼요. 독재 권력은 분명한 독재라는 눈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하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나는 정당한 적에 의해서 적과 싸웠다라는 그런 영광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카스키 짬뽕 이걸로 가지고 잘리거나 그거 하면 본인이 가카스키 짬뽕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성진을 포기한 판사, 성포자 들어봤어요? 판사는요 가장 판사들이 물 먹고 완전히 맛이 간 판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법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업무가요. 네. 있어요. 그 업무가 경매 업무예요. 경매 업무를 관장하는 판사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법원에서 집행만 하잖아요. 네, 경매를. 경매를 판사가 그 경매를 관장을 해야 돼요. 그 경매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참 점잖은 일이라기보다는 이 아싸리판 로또판이잖아요. 네. 근데 판사가 나와가지고 그 앉아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된 거 본인이 그거 하고 도장 찍어줘야 되는 사항을 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 하는 일에 있어서 자괴감이 어느 정도 들까요? 재미가 엄청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짓 하려고 판사를 하나. 근데 본인이 뭐 책임도 별로 질 것도 없고 일도 뭐 머리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마지막 판사의 막장일이에요.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판사한테 일은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화끈한 분들은 그만두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의 정년퇴임 얼마 안 남기고 진짜 이 판결문 쓰기도 싫고 재판 그 답변 쓰든 질의 쓰든 뭐 이런 거 보기 싫고 그냥 왔다 갔다 월급만 받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때 그래도 판사직은 끝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한 40대 중반 창창한 분을 그런데 딱 옮겨놓으면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발령을 해놓으면 나가란 소리네요. 기분 째지겠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 나갔는데 그와 똑같은 사무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재판 뭐 사건 수임 요청하겠어요? 진짜요? 겁이 나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정권마다 총만 받는 로펌이 있었습니다. 어떤 로펌이에요? 그 권력 청와대 한번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그게 결국 그렇죠. 네. 그럼 이정열 지금 이제 변호사 되셨으니까 빨리 청와대에서 리크루트 해가지고 한 1년 좀 있다가 나와서 다시 로펌을 해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날린 거를 조금 반가이 할 수 있겠네요. 청와대로 보내드려야겠네요. 조국 그 정무수석하고 바톤 타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조국 교수님께서 이제 그만두시겠다 하면 그때 넣어주고. 근데 그래도 빨리 청와대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하고 나와서 이 한 1년 정도 정권 말기라도 그래도 이 권력이 작동을 할 때 변호사를 해야지. 맞습니다. 권력이 다음 대통령을 이정열 변호사가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정열 변호사를 한번 이 황심소에 모시고
당신이 지금 억울함을 풀려면 네. 다음 대통령을 당신이 미리 좀 지명을 해가지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면 억울함이 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좀 이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분도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억울함을 풀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이 말씀 들으시면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징계 사면도 안 받으신 이분 그렇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징계 사면 지금 이 정권에서 받으면 네. 그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 변호사가 연대에서 뭐 정직 3개월로 어떻게 해보자는 소리가 연대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뭔 소리예요 그게. 정직 3개월도 받아들이실 수 없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지금 뭔 소리예요. 그게 정직 3개월을 맞을 일이에요? 아니죠. 난 교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복직이 된 다음에 그만 뭐 그런 문제죠. 복직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이정열 전 판사나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을 거야. 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먹는 게 지금 전부가 아니야, 사람들아. 진짜. 이게 저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 권력자한테 그럼요. 권력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부당하게 당한다. 그리고 그거에서 위축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눈치 보고 산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에 동참하는 짓이거든요. 이 자기가 노예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 그래요. 이 판사까지 했던 사람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사무장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그거는 이분이 다음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 잘 하실 테니까 하시고 다음 대통령을 할 분. 왜냐하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큰 실책이 뭐였어요? 주변 인사? 아니에요. 후계 대통령. 그렇죠. 다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를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는. 그분은 담백하시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가 마치 찌질한 짓을 하는 거다. 정권 연장이라는 거는 뭐 국민이 판단할 건데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못해요. 그때 MB가 넣음으로써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을 마치 처단한다. 그 당시에 MB를 뽑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적폐청산이라는 그 마음으로 뽑았다는 거 아세요? 적폐청산을 MB한테 맡길 줄이야.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당시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그랬지? 미쳤나봐 라고 하지만은 다음에 안 그러리란 보장 없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청와대에서 다음 후계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들고 일어날 테지만은 이정열 변호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라는 걸 하면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나는 많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혹시 그분이 당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네. 또 그런 길을 생각을 해보시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것에 대한 길을 찾으면 또 저도 그렇죠. 박사님도 복직 되셔야죠. 복직되는 게 아니라 내 사안에 대한 제대로 판단이 나오기를 그거는 대법원에서 이제 양성태와 그 잔당들이 없어지기만 하면 제대로 판단이 나오겠죠. 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부장판사 이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양성태와 그 아이들 카카새끼와 그의 키드들 새끼의 키드면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애새끼?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이 사법부에서 많이 없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제 이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하신 분이 짬뽕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애새끼라는 또 아주 좋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데 황심소 수준이 올라가네. 역시 둘리였습니다. 네, 사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